저는 정말 오랜만에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로 크고 웅장한 대저택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급하게 중고로 산 정장 셔츠의 깃이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야 할 차림새였어요. 회장님 댁 운전기사, 친한 친구의 소개를 얻은 귀한 자리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어렵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처지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신발끈을 꽉 조여묶게 했죠.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배를 누르자 멀지 않은 곳에서 고급스러운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잘 정돈된 단발머리의 여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잠시 후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날카롭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그 말은 너무도 또렷하게 제 귀에 꽂혔고 왜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사모님은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었죠. 그러자 사모님이 이번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그거 받고 조용히 떠나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엔 다시는 오지 말아주세요.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앞에 놓인 것은 수억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해질 무렵 동네에 울려 퍼지던 밥 먹어라라며 아이들을 부르는 어머니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놀던 친구들이 그 소리에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좁은 골목길에 덩그러니 남는 건 늘 저 혼자였거든요. 아침 일찍 밥만 지어두고 일을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골목은 어둑어둑해졌고 곧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터벅터벅. 그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발소리가 너무 반가워 달려가 품에 안기면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늘 따뜻한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부족한 게 많았던 시절이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던 시절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기에 어머니 혼자서 모든 살림을 감당하셔야 했죠. 게다가 아주 어릴 적엔 외할머니까지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번 돈은 대부분 할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갔고 그조차도 모자라면 이웃이나 친척에게 조금씩 빌려 써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죠. 그걸 누구보다 미안해하시던 분이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영진아, 엄마가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영진이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있어줘서 엄마는 그나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 항상 고맙다 내 아들. 어머니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됐을 무렵부터는 어머니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부실하게 먹어가며 일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어머니는 힘들어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걸 볼 때면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선뜻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몇 번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영진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야.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기에 크면서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않고 혼자서 삭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악화되어 갔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갈 무렵에는 그렇게 잘 먹지 못했는데도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한 뼘이나 컸고 힘도 셌어요. 어머니는 가끔 건장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진이 네가 이렇게 건강한 건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 일하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비록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게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작은 몸을 등에 업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 병원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일도 예전만큼 못하셨고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해야 했죠. 아파서 누워있는 날도 잦았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세요. 약도 독한데 이렇게 식사까지 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옆집 아줌마한테 배운 대로 미음 써본 건데 안 넘어가도 드셔보세요. 영진아,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해. 정말 너한테는 해준 것도 없이 짐만 되는구나.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그리고 짐이라뇨.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 미안하시면 얼른 나와서 일어나 주세요. 그거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망가져 있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나중엔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쓸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쓰러진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동네 이웃 어른들의 도움으로 저는 겨우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거라곤 영정사진으로 썼던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 울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유품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옷 몇 가지와 젊었을 적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웃을 줄도 아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반쪽이 찢어진 사진. 그걸 보고는 어렴풋이 혹시 이 남자가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유품은 다 태우고 사진 몇 장만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은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신문과 우유를 돌렸지만 빚은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거절을 당하던 어느 날 작은 카센터의 구인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사람 구한다고 써놓으신 거 보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일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비를 좀 해본 사람을 찾고 있어서 말이지. 아직 어려 보이는데 이런 일 해본 적 있나? 정비 일은 처음이지만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우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는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닌 것 같네. 미안하네. 그때 저는 19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여기가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사장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일하기만 해주십시오. 정비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힘도 좋고 눈치도 빠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센터 안으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밖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 조용히 말씀하셨죠. 여보, 그냥 일하게 해줘요. 일은 가르치면 되잖아. 아직 애 같은데. 아주머니의 말에 사장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더니 결심했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영진입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한번 같이 일해보자고. 내 말 잘 들을 수 있겠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월세방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카센터에서 먹고 자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내외와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된 거죠.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사장님께 정비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영진아, 너 아직 젊잖아. 지금은 나한테 배우고 있지만 시간 날 때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두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네가 다른 데서 일하든 정비소를 차리든 꼭 필요하거든. 내가 책 살 돈은 따로 챙겨줄 테니까 공부 좀 해봐. 아니요. 사장님 월급 주신 걸로 사면 돼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 지금도 빚 갚고 있잖아. 사양 말고 받아. 아휴, 나도 이 나이 돼서야 알겠더라. 어릴 때 공부 안 해놓은 거 그게 제일 후회돼. 조금 먼저 살아본 선배 말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듣지 말고 자격증 꼭 따라. 정말 무슨 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카센터에서 살며 일도 배우고 자격증 공부도 병행했죠. 몇 년이 지나자 손에 일도 있고 나름 일 잘한다는 말도 듣게 됐고 단골 손님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내건 작은 카센터를 하나 차리는 거였죠. 하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고 그동안 쌓인 빚을 갚느라 꿈을 이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미룬 채 돈이 생기면 빚 갚고 남은 걸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어느덧 30대 후반이 됐고 그제야 겨우 가진 돈과 은행 대출을 보태면 작은 카센터 하나를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사장님은 섭섭해 하시기보단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영진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너처럼 성실한 사람은 처음이었어.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니? 이번 달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아쉽긴 하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이제 가게 알아보러 다닐 거야? 네, 예전부터 받은 데도 있고 몇 군데 더 알아보려고요.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형이나 삼촌쯤은 되지 않겠냐? 그럼요, 사장님. 저 사모님과 사장님께 진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때 사장님 못 만났다면 저는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진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면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걱정 마. 다음 날부터 저는 짬이 날 때마다 인수할 만한 카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꽤 괜찮은 조건에 나온 매물을 알게 됐죠. 중개인을 따라가 보니 가게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습니다. 그곳에 사장님과 마주하게 됐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이시죠? 저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시세에 비해 꽤 저렴하네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아프셨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일을 줄이거나 쉬지도 못한 채 끝내 돌아가셨던 모습이 겹쳐지며 마음이 짠해졌죠. 그러셨군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생기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 가게들 중에 여기 조건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리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요. 저도 정말 부모님 일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가게를 내놓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인수하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오늘만 해도 5분이 이 가게 보고 가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조건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건넸고 며칠 뒤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를 넘겨받기로 한 날, 설레는 마음으로 카센터로 향했는데 그 앞에는 낯선 사람 몇 명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다들 여기서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은 누구요? 이 가게 인수한 사람인데요. 아유 참, 당신도 당했구만 당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이 카센터 인수했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이야. 그놈이 계약을 2중 3중으로 맺고선 돈만 챙겨서 도망갔다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놈한테 당했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잡힐 가능성은 희박하대. 아마 작정하고 도망간 모양이야. 아유, 나도 퇴직금 다 넣었는데 미치겠네 정말. 그 자식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증거를 치우고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해외로 도망쳤다는 말도 있었지만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까지 빼서 일부 빚을 갚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카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 독립해 결혼도 하고 직접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영진아, 너 요즘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태석이구나.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있다. 너는 잘 지내지? 얼마 전에 사장님한테 인사드리러 카센터 갔다가 너 이야기 들었어. 사기당했다는 거 말이야. 아, 사장님도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 전화 한번 드려. 사실 사기를 당한 것도 힘들었지만 이 나이 먹도록 가진 것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 연락도 일부러 피하며 지냈죠. 그렇게 술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남은 돈도 바닥났고 은행 독촉 전화는 날이 갈수록 더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이젠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죠. 카센터 사장님께 또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얼마 전 전화를 줬던 태석이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마음을 먹고 그에게 다시 연락해 직접 만났습니다. 태석아, 오랜만이다. 그래, 영진아. 잘 지냈냐는 말도 못하겠다. 너 얼굴이 이게 뭐냐? 그날 전화 끊고 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집도 옮겼다며 전화도 계속 안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참 쉽지 않았다. 사실 너한테 연락한 것도 진짜 어렵게 마음먹은 거야. 그 말을 들은 태석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진아, 돈 때문에 그러지? 네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순간부터 짐작했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그 말에 저는 결국 숨겨왔던 사정을 털어놨고 태석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태석아 정말 고맙다. 이걸로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꼭 갚을게, 정말이야. 그래, 네가 돈 떼먹고 그런 사람 아닌 거 나도 알아. 내가 빌려주는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일 시작해. 그래도 우리 아직 젊잖아. 뭐든지 다시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어. 그래, 그래야지. 근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비소에 다시 들어가도 월급으론 빠듯하니까. 그럼 내가 일 하나 소개해줘도 될까? 우리 카센터 단골 손님한테 들은 건데 그분 지인이 운전기사를 구한대. 무슨 회장님 댁이라는데 조건도 좋고 월급도 꽤 된대. 낮엔 운전기사하고 밤엔 정비소에서 일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 운전기사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만 정비소보다 훨씬 나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친구를 통해 그 회장님 댁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고 집 주소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출근 날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문, 정원, 고급스러운 자동차까지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주눅이 들 정도였죠. 위압적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는 마음에 어깨를 한번 쭉 펴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내 띵동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쪽엔 한눈에 봐도 잘 손질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디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작은 분수 옆에는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잠시 어리 빠져 정원을 둘러보던 제 앞에 집안에서 일하는 듯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마당 한편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안주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의 중년 여인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질려버리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눈빛은 금세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죠. 그리고 단호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갑작스런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 한번 보고 그만두라니요. 황당했지만 그저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 인상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말씀만 주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유 묻지 마시고 그냥 그만두세요. 사모님은 그 후 자리를 박차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원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사모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제게 건넸습니다. 가방을 손에 들자 묵직했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돈 받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들으니 사정이 꽤 급하다고 하시던데 이 정도면 당장 급한 문제는 해결되겠죠?
네? 아니, 저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고 이런 돈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오늘 이 집에 왔던 일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아무 데서도 누구에게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쪽한테도 이득일 겁니다. 서운하지 않게 챙겼으니까 내가 아까 했던 말만 지켜주세요. 사모님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사라졌고 직원 2명이 나와 저를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저택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쫓아내듯이요.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길가에 선 채로 저는 손에 든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방 안엔 현금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도저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돈. 대충 봐도 수억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돈을 가져가라는 사모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눈 딱 감고 이 돈을 들고 갈까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라면 이 돈이면 정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큰 돈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하지 말라는 당부만 남긴 채 돈을 쥐어주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 돈은 받아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 찾아가 돌려줄까 생각했지만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라는 단호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곧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푼도 얻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에 휘말릴 뻔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받았는데요. 안에 현금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요. 아무래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경찰관은 의아한 얼굴로 가방을 받아들더니 안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가방을 본 경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현금입니까? 어디서 이런 돈을 받으셨어요? 혹시 누가 이 돈을 주면서 무슨 부탁을 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사실 어떤 집에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 집 안주인이 돈을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요.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닌데요.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회유나 강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조건이 붙었나요? 그냥 제가 집에 왔던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고요. 아휴, 이거 큰일 날 뻔하셨네요. 말 안 하면 그 돈 그냥 가져도 되는 줄 아셨겠지만 이런 방식은 엄연히 법에 걸립니다. 해당 인물 조사해봐야겠네요. 가방 준 사람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사모님이 살던 저택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며 잠시 경찰서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 문이 열렸고 사모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이었고 손에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돈이 든 가방을 주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경우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사모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기다릴 겁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모님을 조사실로 안내했고,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 무렵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변호사 한 명이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을 발견한 그 중년 남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경찰서에 웬일이야? 설마 나 모르게 무슨 일 저지른 거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설마 회사에까지 연락이 간 거야? 그 중년 남성, 바로 사모님의 남편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어머니의 유품, 반으로 찢겨진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저는 마음속에서 올리는 말들을 억누르며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제 얼굴을 보더니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회장님은 사모님을 향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나 몰래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 사모님은 회장님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더니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박영진 씨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준 돈이고 내가 한 일이니까 조사받는 건 저 혼자면 충분하잖아요. 경찰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일단 박영진 씨는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대신 연락처는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생기면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회장님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과 너무도 닮아 있었고 그게 단순한 우연일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말 그분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다음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의 비서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영진 씨 맞으시죠? 다름 아니라 회장님께서 혹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너무 갑작스럽기에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밖에 사모님이 그 고고한 얼굴로 서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여긴 어쩐 일로... 아니, 그보다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 건 알 것 없고 비서실에서 전화 왔죠.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 해보고 싶어 한다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검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만나지 말고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지난번에 줬던 돈보다 더 줄 수도 있어요. 수억의 돈을 받는다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절대 당신한테 불리한 조건은 아닐 텐데. 사모님, 제가 지난번부터 너무 궁금했는데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돈을 주겠다고 하질 않나. 이렇게 찾아와서 회장님을 만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사모님이 이렇게 나오니 제가 정말 회장님의 친자식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못하겠다면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살아보니까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돈만 주면 사람 하나 치우는 것도 못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근데 내 말대로만 하면 당신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줄게요. 뭐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말까지 듣자 저는 괜한 오기가 더 생겼습니다. 아니요, 유전자 검사 받아봐야겠어요. 회장님과 제가 왜 닮았는지 확실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저 찾아와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이만 가주시죠. 사모님과 할 말 없습니다. 사모님은 화가 나는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과 위기감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회장님의 비서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머리카락과 타액 샘플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회장님의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택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다시 찾아간 회장님의 저택은 여전히 위압적이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정원을 지나 도착한 거실. 그곳엔 회장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당당하고 위압적이기까지 했던 사모님이 이번엔 마치 벌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섞인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회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엔 우리 안사람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불편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유전자 검사 말이야. 직접 보여주는 게 예일 것 같아서 불렀네. 이걸 한번 확인해보게. 회장님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결과였어요. 회장님과 저는 친자 관계가 맞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저를 보고 회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박희정 씨 맞지? 자네는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야. 말끝이 살짝 떨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눈을 사모님에게로 돌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랬어? 당신 때문에 난 내 자식이 세상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젠 당신이 직접 말해야 돼. 그때 수십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모님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진, 당신이 우리 집에 운전기사 면접을 보러 왔던 날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의 아들이란 걸. 당신 얼굴엔 내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의 눈빛엔 오래된 분노와 질투가 서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난 당신 엄마가 죽기 전까지 당신 모자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시켜 사진을 받아봤죠. 학교 다닐 때 모습, 자라나는 모습까지 전부 다.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박희정 씨는 젊었을 때 이 사람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했어요. 그때 당신 아버지, 아니, 지금 회장님은 그 회사 전무였고
어머니와 회장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늘 붙어 지내며 업무 외에도 사소한 일까지 함께했죠. 사랑은 금세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진수 씨, 부모님 설득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희정 씨와 결혼할 거야. 희정 씨만 믿어. 하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그러니까 지금의 회장님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집안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심하게 무시했죠. 설상가상으로 회사까지 경영 위기에 몰리며 회장님의 부모는 재력을 가진 집안의 딸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사모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정략 결혼을 피하려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은 회장님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진수 씨 말고 그 여자를 만나보세요. 진수 씨 몰래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서 헤어져 달라고 설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해야죠. 회장님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듣고 바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작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이 박희정 씨 맞죠? 오늘 내가 이렇게 온 건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진수랑 헤어져줘요. 제발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쉽게 헤어질 수 없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자 회장님의 어머니는 곧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쪽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이 고비 못 넘기면 집안 망해요. 근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진수가 결혼해서 그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것밖에 없어. 아니, 그래도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진수 돈 한 푼 없이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진수랑 헤어져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진수뿐만이 아니야. 이 결혼 못하면 우리 식구도 회사 사람들도 전부 거리로 나앉을지도 몰라.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응? 회장님의 어머니는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별을 택하기로 마음먹었고 회장님께 모질게 말하며 헤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당장 회사도 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 이제 그 누구와 만나고 결혼해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정해준 그 여자, 즉 사모님과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뒤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고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초음파 사진을 들고 회사로 찾아갔는데 어떤 여자가 아는 체하며 다가왔습니다. 박희정 씨 맞죠? 네, 맞습니다만 제 이름을 어떻게...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실까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저 진수 씨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나 희정 씨랑 진수 씨랑 어떤 사이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당황한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망치듯 회사를 나가버렸죠. 어머니는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며 사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고 그걸 사모님이 줍게 됐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자 사모님은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갔고 그 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까지 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한 걸 남편이 알면 나랑 이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해도 이 여자가 평생 장애물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낳은 자식이 집안을 이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있다면 그 재산 나눠 갖게 될지도 모르잖아?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어. 내 결혼에 흠이 있을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를 치워버려야 해. 사모님은 사람을 시켜 저희 어머니가 새로 취직한 회사를 알게 됐고 돈으로 회사 사람을 매수해 해고 통보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 앞으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대뜸 임신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날 많이 당황했나 봐요. 이것도 떨어뜨렸는데 모르고 막 뛰어간 걸 보면 이거 정말 진수 씨 아이 맞아요? 네? 뭐라고요? 그럼 진수 씨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인데요? 결혼 전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든 관심 없어요. 하지만 결혼하고서까지 이렇게 귀찮게 굴면 안 되죠. 이거 진수 씨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나랑 결혼한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희정 씨,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했죠?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설마. 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건 맛보기에 불과해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또 내 남편 앞으로 찾아가서 내가 왔다는 걸 말하거나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나중에라도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그땐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잘린 거? 그게 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데. 나 그것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절 협박하는 건가요? 맞아요, 협박하는 거. 그래도 말귀를 잘 알아듣나 보네요. 만일 내 말을 무시하면 이번엔 희정 씨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희정 씨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명뿐이던데 그 가족까지 잃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휴,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 서울을 떠나세요. 시골로 가든 어디로 가든 멀리 떠나서 죽은 듯이 살아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사모님의 협박이 무서웠던 어머니는 그날로 짐을 싸서 아무도 없는 시골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사모님은 이후로도 사람을 시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를 감시했죠. 혹시라도 또 찾아올 수 있으니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 이상 감시를 할 필요가 없어져 그간 저라는 존재마저 잊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날 운전기사로 온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돈까지 주며 어떻게든 돌려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서 힘겹게 살았던 원인은 전부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쳐도 어머니께서 저 여자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이가 갈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회장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한 번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신 줄 아세요? 미안하네. 근데 그땐 나도 몰랐어. 그때는 희정 씨가 우리 집에서 준 돈을 받고 날 버리고 떠난 줄 알았어. 나를 만난 것도 다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고 했었고.
근데 내가 바보 같았어. 다 나 때문이야.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희정 씨한테도 영진이 너한테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회장님은 제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간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진이 너를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싶구나. 저를요? 갑자기 이러시면 회장님 가족도 당황하실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님이... 저는 그 말을 하며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얘기했어요. 이 사람과도 다 끝낸 이야기야. 불만 안 갖기로 했으니 걱정 말아라. 오늘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그럼 영진이 네 답변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오랜만에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린 책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셨을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진 세월 고생만 하다 가셨으니까요. 그렇게 된 주원인인 사모님과 서류상으로 가족이 되는 건 제 어머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그 집안의 호적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장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해 봤는데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안사람 때문에 그러니? 아니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호적에 오른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 사모님과 사이에서 낳은 자제분들이랑 비교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으로 적응하는 것도 힘들 거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동차 정비뿐입니다. 네가 내 아들인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괜찮다. 내 호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나중에 유산이라도 제대로 물려줄 것 아니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제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회장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집과 다시 인연을 맺진 않았지만 친부였던 회장님은 제게 카센터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작은 집 한 채도 마련해 주셨죠. 아마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사랑했던 여인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어머니를 더 좋은 납골당으로 모셨습니다. 예전처럼 어둡고 좁은 곳이 아닌 햇살이 환히 드는 따뜻한 자리로요. 어머니가 거기서만큼은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 뒤로 회장님과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오는구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과거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걸요. 그 사이 저는 회장님이 마련해준 카센터를 열심히 키웠고 늦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이야. 영진이 너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났으니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제 이름으로 건물 한 채를 남기셨더군요. 그건 어머니가 받아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어렵게 일군 카센터와 회장님이 남겨주신 건물을 정성껏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은 잊고 이 순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말이죠. 어쩌면 인생의 기적이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내일을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기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